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문종민입니다. 이번 세션은 그 AW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AWS의 150여 개 넘는 서비스들 중에 핵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EC2 가상 머신, 스토리지, 그리고 VPC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서 RD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다소 기술적인 관점에서 소개가 될 텐데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행은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해서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EC2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하면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웹 서버가 있고 그리고 API 서버 그리고 이제 DB 서버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를 이제 구축하실 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SAN을 붙이신다든지 또는 뭐 그 EC2 또는 서버에다가 DAS를 붙인다든지 또는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DAS를 붙인다는 이런 이제 스토리지 작업도 하실 테고요. 고가용성을 위해서 여러 대의 서버를 쓰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클라우드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이 시스템을 어디에 올릴지입니다. AWS가 전 세계 글로벌의 여러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동그란 점 하나가 AWS의 리전을 의미합니다. AWS에서는 이 리전과 가용 영역을 인프라스트럭처 설명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 세계에 현재 20개의 리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전 2개와 미국의 가브 클라우드 리전 2개, 4개를 제외한 16개의 리전을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서울 리전을 쓰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다는 의미는 한국 서울 인근 어딘가에 AWS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가 가용 영역을 의미하는데 20개의 리전은 61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WS가 CDN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60여 개 이상의 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는 AWS의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높이실 수 있도록 CDN을 적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용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용 영역은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가 하나 이상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적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완전한 전원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물리적인 보안 시설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가용 영역을 이루는 데이터 센터 안에는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용 영역 간에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데이터를 싱크로 복제를 해도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는 충분히 가까운 이격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WS에서 얘기하는 이 리전은 방금 설명드렸던 가용 영역이 최소 2개 이상 모여야만 하나의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부 버지니아 리전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리전, 가용 영역으로 하나의 리전을 구성하고 있고요.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개의 가용 영역이 하나의 리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개의 가용 영역이 하나의 리전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가용 영역 간에도 네트워크 이중화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저희가 가용 영역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고가용성을 위해서 여러 대의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구성하실 때 동일 데이터 센터에 구성을 하신 상황에서는 서버를 아무리 많이 띄우더라도 데이터 센터 전체가 정전이 난다든지 또는 자연재해를 입게 되면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AWS 얘기하는 가용 영역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버를 가용 영역별로 분산시켜서 배치를 하시게 되면 한 가용 영역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가용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디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지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상 머신을 띄우는 이런 작업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C2라는 가상 머신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하나 사실 때에도 이게 어떤 용도이고 어느 정도 사양의 PC를 살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하시듯이 서버를 띄우실 때에도 OS는 뭘 쓸 건지 그 위에 어떤 솔루션이나 프로그램들을 올리고 구동을 할 건지를 이제 정하셔야 될 거고요. 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WS에서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게 이제 세 종류로 제공이 되는데요. 제일 좌측이 AWS 제공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AWS 개발하고 있는 AWS 리눅스와 아마존 리눅스와 우분투 그리고 수세 리눅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같은 리눅스 계열의 OS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는 윈도우즈 계열의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EC2 서버에 해당 OS가 탑재가 되게 됩니다. 또는 솔루션 벤더들이 유료 또는 무료로 그 OS 위에다가 자신들의 솔루션들을 이미 설치까지 해서 머신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하는 솔루션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EC2가 뜨면서 해당 솔루션까지 같이 자동으로 설치된 채로 서버가 뜨게 됩니다. 또는 사용자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머신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OS 위에 필요하신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시고 회사의 정책에 맞는 보안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하신 이후에 머신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부터 EC2 서버를 띄울 때마다 만들어 놓으셨던 머신 이미지를 가지고 띄우게 되면 반복적인 프로그램 설치와 환경 구성 작업 필요 없이 표준화된 세트로 계속 서버를 구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서버를 띄우실 때 어떤 머신 이미지로 띄울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시는 나의 AMI라고 하는 게 이제 커스텀으로 만든 머신 이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양의 서버를 띄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선택이 필요한데 AWS에서 EC2 서버에 대한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도 비슷하시지만 CPU는 어느 정도 쓸 것이냐, 메모리는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스토리지의 IO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질 것이냐, 네트워크의 IO 밴드위스는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이런 세트를 가지고 서버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분류 표기법을 제공을 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표기법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인스턴스의 패밀리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약간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숫자가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의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알파벳은 옵셔널이어서 이 인스턴스가 가지는 부가적인 기능이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뒤에 나오는 X라지, 2X라지, 4X라지 이런 용어들이 좌측에 보시는 CPU부터 네트워크의 성능이 얼마 정도까지 되는지를 결정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C2를 하나 띄우실 때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쯤 보시면 M4 10X 라지 서버를 띄우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의미는 우리는 vCPU 40개짜리 그리고 메모리는 160GB 스토리지는 뒤쪽에서 설명드릴 EBS 전용 스토리지를 쓸 수 있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최대 10GBps까지 지원되는 서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인스턴스의 패밀리에 대해서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범용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범용 인스턴스의 의미는 CPU와 메모리가 균형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이제 1대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서버는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적합한 타입입니다.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끔 혼동하셔서 메모리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M은 메모리가 아니라 마드레이스의 줄임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타입은 평소에는 기본 성능을 보이다가 필요할 경우에 버스트한 성능을 보이는 유형의 인스턴스 타입이 T타입입니다. CPU가 많이 필요한 워크로드라고 하시면 C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워크로드이면 R타입이나 X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X1 E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스턴스는 메모리 최대 4TB까지 제공이 되는 인스턴스이고요. 하이 메모리 타입은 최대 12TB까지 제공이 되는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스턴스들을 쓰시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SAP의 하나 DB를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제 머신러닝을 하시니까 GPU가 탑재된 인스턴스들을 쓰실 테고요. 그래서 AWS에서도 NVIDIA의 GPU가 탑재된 P타입의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2D나 3D 렌더링에 적합한 G타입의 인스턴스도 있고요. 반도체 소자 개발을 위한 FPGA가 탑재되어 있는 F타입의 인스턴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런 가속화된 컴퓨팅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I/O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I 타입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신다든지, 또는 처리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처리량 집약적인 워크로드라고 하시면 D 타입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텔 칩 베이스의 서버와,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GPU가 탑재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인스턴스 타입이 제공이 되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AMD 기반의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리인벤트 때 AWS에서 ARM 프로세서를 커스터마이징한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타입뿐만 아니라 인스턴스의 프로세서와 아키텍처도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비용 효율적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타입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보면 무려 175가지의 인스턴스 타입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워크로드들은 이 인스턴스 타입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의 장점이 한번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을 하시고 써보시다가 이 인스턴스 타입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면 서버 내리시고 새 인스턴스 타입 올리시고 기존 디스크를 다시 붙이면 데이터를 보관한 채로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으로 서비스를 지속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어딘가의 리전을 골라서, 예를 들어 서울 리전이라고 하면 서울 리전 어딘가에, 서울 리전 2개의 가용 영역 중에 어딘가 한 군데에 AWS가 관리하고 있는 물리적인 호스트 서버 어딘가 위에 AWS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가상화 기술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이곳에 서버가 하나 뜨게 되고, 저희는 이것을 EC2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버를 여러 개를 띄우면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할 때 부하 분산을 위해서 로드 밸런서를 쓰시게 될 거고요. AWS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를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ELB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라든지 또는 도커 컨테이너라든지 또는 IP 베이스로 앞단에 로드 밸런스를 두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ELB는 크게 세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ALB가 L7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HTTP와 HTTPS 기반으로 밸런싱을 할 수 있고요. URL 패스 또는 HTTP 헤더에 들어있는 헤더의 값,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분기시킬 수 있는 룰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NLB는 TCP 포트 기반으로 분산을 할 수 있는 로직을 정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좌측에 ALB나 NLB가 나오기 전에 이전 세대에 제공이 되던 것으로 L4와 L7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권고드리는 것은 특화된 기능이 있는 ALB나 NLB를 쓰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EC2까지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스토리지도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EC2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스토리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버에 이제 어떤 종류의 디스크를 얼마나 할당할 것인가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될 거고, 이 부분은 EC2를 이제 구동하면서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EC2를 띄울 때 그 EC2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스토리지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C2가 제가 이제 가상 무신이니까 물리적인 호스트 위에 뜰 텐데, 이 물리적인 호스트가 자체적으로 로컬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인스턴스 스토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EBS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로 붙어 있는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운트 시켜서 쓸 수 있지만 네트워크로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버를 스탑했다가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서버를 스탑하면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EC2에 대해서는. 근데 다시 쓰기 위해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서버는 동일한 가용 영역 안에 뜬다는 보장은 있지만 이전에 떴던 물리적인 호스트 서버 위에 다시 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스트에 뜨게 된다는 뜻은 인스턴스 스토어는 휘발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호스트에 떠버리면 데이터 액세스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EBS 같은 경우에는 AWS가 이전에 어느 호스트에 떴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호스트에 EC2가 뜬다고 하더라도 다시 네트워크로 디바이스를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EBS에 있는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EBS를 쓰실 텐데, EBS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동일 가용 영역 안에 EC2에다가 마운트해서 쓸 수 있고요. 필요 없으면 다시 떼어낼 수도 있는 이런 어태치와 디태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EBS는 하나의 EC2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NAS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EBS가 여러 개의
하나의 EC2가 여러 개의 EBS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EBS 생성하실 때 체크박스 하나 체크하시면 전체적인 암호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EBS는 사실 다시 SSD와 하드디스크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SSD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범용 성능을 보이는 GP2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관된 성능을 보장하는 IO1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처리량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수행하기 적합한 ST1 타입이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적합한 콜드 타입의 SC1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스크를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백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EBS를 백업을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이제 스냅샷이라고 부릅니다. 스냅샷을 뜨게 되면 뒤쪽에서 설명드릴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의 데이터가 이제 백업이 되게 됐고요. 이 스냅샷을 뜰 때에는 이전에 스냅샷을 뜨고 나서 다음번 스냅샷을 뜰 때까지 변경된 데이터만 인크리멘탈하게 백업을 뜨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백업을 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C2를 띄우실 때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스토리지는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겠다, 그리고 스토리지 타입은 뭘로 하겠다 정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설령 정해서 쓰시다가도 이 타입이 마음에 안 들면 스토리지 공간을 늘리거나 타입을 바꾸는 것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가 하나의 볼륨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볼륨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새 볼륨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른 EBS를 계속 생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EBS 말고 다른 스토리지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WS에서는 그 폭넓은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블락 스토리지 외에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는데, 본 세션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중에서 S3와 파일 스토리지 중에서 EF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EC2의 마운트에서 사용하는 타입이 아니고요, REST 방식으로 쓰는 스토리지입니다. S3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 하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용 영역 세 군데에 복제를 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파일이 유실되지 않을 확률인 내구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99점 뒤에 9가 9개 있는 11라인의 내구성을 보입니다. 파일 하나의 사이즈가 5TB를 넘지 않으면, 5기가가 아니라 5TB를 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파일을 업로드 하더라도 S3가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있고요. 버킷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파일을 넣게 되는데, 그 버킷 단위 전체로 또는 파일 단위 하나하나마다 네트워크에 접근 제어를 ACL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가 필요하시면 AWS가 관리하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는 업체에서는 어떤 파일을 해외 리전으로 보내야 된다고 할 때 그것들 사용자가 일일이 신경 써서 보내실 필요 없이 S3 간에 크로스 리전으로 싱크를 맞추도록 구성을 해 놓으시면 서울 리전의 S3에 파일을 올리시면 자동으로 해외 리전으로 싱크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AWS에서 이제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S3에 올리는 파일 타입 중에 JSON이나 CSV, TSV, 그리고 아파치의 에이브로나 ORC, 파케이 포맷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DB에 다시 데이터를 파싱해서 적재할 필요 없이 S3에 파일을 둔 채로 SQL문을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S3가 데이터 분석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진 않지만 AWS EMR 서비스도 S3를 원천으로 해서 HDFS를 직접 쓰지 않고 S3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3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여러 그 저장소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가용 영역에 보관하는 고가용성의 스탠다드 타입이 있고요. 보관만 주로 하고 억세스는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탠다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하나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인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억세스, 줄여서 이제 IA라고 부르는 타입으로 파일을 옮기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3개의 AG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는 없고 한 AG에 여러 벌 보관하는 정도의 내구성이도 되겠다. 그러면 원전 IA를 쓰시면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억세스는 필요 없고 데이터 백업 용도로 가지고만 있겠다고 하시면 S3 글레이셔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해 두시면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티어를 옮겨 다니면서 파일들을 옮기는 작업을 사용자가 하실 필요 없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룰을 정해주시면 설정하신 룰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저장소 유형으로 파일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텔리전스 티어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이 S3 스탠다드와 S3 스탠다드 IA 간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파일을 자주 쓰면은 자동으로 스탠다드로 옮겨드리고, 파일을 자주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IA로 옮겨드려서 비용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S3는 REST 방식으로 통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FTP를 통해서 파일을 올리고 다른 기업들과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S3를 활용해서 거기에 SFTP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FTP 서버를 구성하실 필요도 없고요. 마우스 클릭 몇 개 하신 다음에 그냥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SFTP로 올리시면 실제로는 파일이 S3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파일이 S3에 보관이 될 때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이벤트 트리거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S3에 생성이 되는 순간 후속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람다라고 하는 서버리스 프로그램을 코딩하시면 이 람다를 호출해서 파일을 가지고 다른 작업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도 만드실 수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테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특정 파일 타입에 따라 데이터를 DB에 넣지 않고도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FS 스토리지는 많이들 이제 기업에 쓰시는 NAS 스토리지의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NAS 서버를 구축하고 NAS 시스템을 구성하실 필요 없이 저희의 EFS를 쓰시면 수천 대의 인스턴스가 동시에 마운트를 해서 데이터를 올리고 파일을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VPN을 연결하거나 전용선을 쓰시면 온프레미스하고도 EFS를 마운트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NFV v4 프로토콜을 완벽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도 EFS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 여러 가용 영역의 데이터가 복제되어서 분산 저장이 되고요. 보안을 위해서 이제 안보코어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BS처럼 그 파일 스토리지를 얼마만큼 쓰겠다라고 미리 정해 놓는 게 아니라 EFS는 그냥 내가 쓰겠다고 하고 필요하신 만큼 쓰고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알아서 탄력적으로 스토리지 공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쓰신 만큼만 비용을 과금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VPC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서버들을 배치를 시키면 서로 간에 통신을 해야 될 테고, 어떤 서버들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AWS에서는 VPC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줄임말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하시던 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가상의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리전에,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 내가 VPC를 만든다고 하면 AWS 계정을 가지고 이 VPC를 만드실 때 VPC는 사실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션에서 이제 한 개의 VPC를 만드는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내가 네트워크의 영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 사이징하는 작업을 하실 테고, 사이징 하셨으면 그것들을 사실 통짜 그대로 쓰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룹핑을 하는 서브넷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룰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 구성을 하는 식의 작업을 하시면 VPC를 생성해서 잘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VPC를 생성하실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빗 IP 대역에 슬래시하고 뒤에 숫자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사이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VPC를 생성하실 때에는 프라이빗 IP 대역으로 생성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표기하는 넷마스크 영역은 슬래시 16으로 하게 되면 가장 큰 VPC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 이때 IP는 65,536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VPC가 생성이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만드신다고 하면 넷마스크를 슬래시 28로 주시게 되면 16개의 IP가 할당되는 VPC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VPC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이제 VPC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에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VPC를 생성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되실 부분은 IP 대역의 서로 통신해야 되는 IP 대역과 겹치지 않도록 사이드 블럭을 지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그냥 사이드 블럭만 주고 크리에이트 하겠다고 하면 잠시 기다리면 VPC가 생성이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VPC가 만들어지면 이제 서브넷이라는 단위로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 예시를 들면 뭐 한 가지 예시로
웹서버용, API 서버용, DB 서버용 이렇게 이제 VPC를 나눈다라고 봤을 때 AWS에서도 동일하게 이를 서브넷이라는 개념으로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AWS의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고요.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하고, 직접 통신이 불가능한 서브넷을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서브넷을 만드실 때 이 서브넷은 여러 개의 가용 영역에 동시에 걸쳐서 생성하는 것은 안 되고요. 내가 하나의 서브넷을 만든다는 얘기는 한 가용 영역 안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역할을 하는 서브넷을 만드시면 이와 같이 가용 영역 한 군데의 서브넷을 만들고 또 다른 가용 영역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브넷을 같이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고요. IP 대역은 VPC를 만들 때 지정하셨던 IP 대역의 서브 IP 대역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넷을 만드실 때 어떤 VPC 안에 어느 가용 영역에 내가 어느 IP 대역으로 서브넷을 만들 것이냐라고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만큼 서브넷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하면 고가용성을 위해서 두 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웹서버, API 서버, DB 서버별로 서브넷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 6개의 서브넷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서브넷에 IP 대역이 겹치지 않도록 VPC 내의 IP를 이용해서 사이드 블럭을 지정해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서버들을 어디에 배치할지까지 이제 구성을 했으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룰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 룰을 정하는 것이 이제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하나의 VPC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하나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메인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인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쓰시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면 다른 라우팅 테이블을 더 추가로 만드실 수 있고요. 라우팅 테이블을 더 만드신 다음에 앞에서 생성한 서브넷에다가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서브넷은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만 가질 수 있다라는 규칙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VPC를 생성할 때 처음 만들어지는 메인 라우팅 테이블인데, 좌측에 보시면 172.31.0.0 사이드 블럭 슬래시 넷마스크 16인 사이드 블럭이 있습니다. 이게 VPC를 생성할 때 IP 대역이었고요. 패킷의 목적지가 VPC 내의 IP이면 타겟은 로컬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게 VPC 내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우팅 테이블을 쓰고 있으면 그 서브넷은 패킷을 항상 VPC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서브넷은 패킷을 인터넷으로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라우팅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아래쪽에 0.0.0.0/0이라고 하는 사이드 블럭을 지정을 하시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IP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라우팅 테이블은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일 위에 VPC 내부 IP이면은 VPC 내부에서 움직이되 VPC 내부 IP가 아닌 나머지 IP들은 다 IGW로 보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IGW가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줄임말이고요. VPC당 하나씩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GW로 패킷을 보내라고 설정하시면 이는 인터넷으로 나가게 되고, 실제 이 TCP/IP 패킷에 적혀있는 퍼블릭 IP를 보고 해당 목적지로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보안을 위해서 사실 모든 서버들이 자유롭게 통신할 수 없도록 방화벽을 구성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개념으로 AWS에서도 방화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방화벽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방화벽이 있고, 네트워크 ACL이라고 하는 줄여서 나클이라고 부르는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화벽 중에 주로 사용되는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제가 이제 DB는 좀 뺐고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일 위에 로드 밸런서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리퀘스트를 받으면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그 IP는 다양할 테니까 모든 IP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받겠다라고 설정을 하실 테고, 단 우리는 HTTP와 HTTPS 서비스만 할 것이기 때문에 80과 443 포트만 받겠다, 뭐 이런 이제 룰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웹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웹서버가 나는 ELB에서 오는 패킷만 받으면 되겠다,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나는 웹서버를 통해서 오는 패킷만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룰을 정해주면 가장 좋은 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구성하실 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ELB에다가 시큐리티 그룹을 만드실 때에는
모든 IP, 여기 보시는 우측 아래에 0.0.0.0이라고 하는 이 사이드 블럭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80443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80과 443을 모든 IP에 대해서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두 줄로 보이는 이유는 하나는 IP 버전 4이고 하나는 IPv6용으로 표기가 되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이해하실 때에는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IP에 대해서 이렇게 80443을 받겠다라고 ELB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는 웹서버를 통해서 오는 것만 받으면 좋겠다인데, 그러면 소스 부분에 웹서버의 IP를 다 적어야 됩니다. 웹서버가 사실 클라우드는 원하면 서버 또 띄울 수 있고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오면 오토스케일링으로 서버가 늘어나고 줄어들 텐데 그 IP 대역을 어떻게 정확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서버 주소를 적어주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AWS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할 때 시큐리티 그룹 체이닝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시큐리티 그룹은 그 앞에 있는 웹서버의 시큐리티 그룹을 통과한 녀석들은 받겠다라고 소스에다가 앞쪽 시큐리티 그룹을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체이닝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특정 포트는 열어주겠다라고 적어주게 되면 그 포트만 열리게 됩니다. 이 시큐리티 그룹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가 다 디나이 상태여서 다 리퀘스트를 튕겨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만 억셉트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AWS에서 사실 데이터베이스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RDBM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실 때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그럼 EC2를 띄우고 그 위에 DB를 엔진을 설치하고 거기 컨피그레이션을 잡고 테이블 만들고 쓰면 되겠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에 노란색 부분이 EC2를 생성할 때 AWS가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부터는 사용자가 직접 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DB 엔진 설치하시고 고가용성을 위해서 HA 구성을 고민하시고 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을 해야 되는 방법을 설정을 하시고 스케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직접 하셔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부분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DBA 분들이 하시겠죠. 쿼리 튜닝을 하고 아래쪽 작업들은 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모델에 의해서 보안적인 부분도 EC2 아래의 하이퍼바이저 기술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만 그 EC2 위에 일어나는 OS에 보안 패치를 한다거나 DB의 엔진에 패치를 한다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사용자가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 되고요. RDS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RDS로 띄우겠다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완전히 관리해드리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백업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주기로 하겠다, 고가용성을 위해서 우리는 고가용성이 필요 없어 서버 한 대만 구성하겠다, 고가용성을 위해서 HA 구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RDS를 구동하시면서 룰로 설정을 하시면 저희가 그 룰에 맞게 완전히 관리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쪽에 많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RDS 엔진은 크게 6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상용 엔진으로 오라클과 MS SQL이 지원이 되고요. 오픈소스로는 MySQL과 PostgreSQL 그리고 MariaDB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WS에서 PostgreSQL과 MySQL을 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든 엔진이 오로라라고 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6가지 엔진 중에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가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RDS를 사용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를 구동할 때 아래쪽에 멀티에이지 디플로이먼트 하겠다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 하나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DB가 구성이 됩니다. 한쪽 가용 영역에 마스터 DB가 생성이 되고요. 다른 쪽 가용 영역에 스탠바이 서버가 떠 있습니다. 이 스탠바이 서버는 실제로 접속도 불가능하고 SQL문 실행도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복제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가 동기화가 되어 있고요. 제가 세션 첫 시간에 가용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가용 영역이
자연재해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은 멀지만 데이터를 싱크로 복제를 떠도 레이턴시 문제가 없을 만큼은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가용 영역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싱크 복제를 뜨게 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마스터 DB를 보고 COD 작업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동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 영역 전체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DB 엔진에 문제가 있든지 해서 DB 서버 접속이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AWS가 이를 감지해서 스탠바이 서버를 마스터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그럼 마스터 서버가 되게 되면, 그리고 AWS에서 DNS의 IP를 기존 마스터 IP가 아니라 새로 승격된 마스터의 IP로 업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DNS 루커업을 할 때 IP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전 마스터 IP가 아니라 변경된 IP를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변경된 IP를 가지고 다시 액세스를 하게 되면 페일오버가 일어난 마스터로 접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중간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될 일이 없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DB 접속하는 엔드포인트를 변경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HA 구성을 RDS를 쓰시면 고가용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리드 리플리카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의 DB가 모든 CRUD를 다 작업을 처리를 하게 되면 부하가 이제 많이 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이런 그 읽기 전용용 DB를 띄워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COD 작업은 메인 DB에서 작업을 하고, 셀렉트 문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정합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메인 DB에서 하되, 엄격한 정합성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런 슬레이브용으로 리드 리플리카를 띄우고 워크로드들이 다 리드 리플리카에서 셀렉트를 하도록 구현을 하시면 원 DB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실 때에 EC2 위에다가 직접 하셨으면은 이것들을 다 이제 서버 따로 띄우고 설정을 새로 잡아줘야겠지만, RDS를 쓰시면 마우스 클릭을 몇 번 하시면 리드 리플리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리플리카가 한 개가 아니라 필요하시면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리드 리플리카 자체는 뭐 원래 마스터 DB와 동일한 가용 영역에 구성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가용 영역에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해외 리전에 있는 DB에도까지 이 읽기 전용 리드 리플리카로 해서 복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RDS를 구성하실 때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멀티에이지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백업까지도 저희가 다 이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마스터 DB에서 기록이 되는 이 트랜잭션 로그가 S3에 주기적으로 백업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 서버에 데이터가 싱크로 복제가 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데이터를 백업하는 부분은 마스터의 부하를 덜 주기 위해서 스탠바이 서버에서 복제를 뜹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떠서 S3에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스냅샷을 뜰 때 데이터만 스냅샷 뜨는 게 아니라 전체 인스턴스를 스냅샷을 뜨기 때문에 S3에 있는 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쪽에 DB를 다시 띄워서 기존에 백업됐던 데이터로 다른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해외 리전으로 저 데이터를 보내서 해외 리전에서 DB를 띄우고 다른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시면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AWS를 접하시더라도 이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가 제일 위에 있고요. 이 사용자는 DNS 서버의 서비스인 저희가 라우트53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DNS 룩업을 하게 되면 도메인이 IP로 이제 변경된 정보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리퀘스트는 저희 쪽의 로드 밸런스인 LRC 로드 밸런싱 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ELB는 웹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분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고가용성을 위해서 AG를 여러 개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2개의 AG에다가 서버를 구성하겠다라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웹서버를 2개의 AG에 이제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큐리티 그룹을 이렇게 붉은색 박스로 표기해서 80과 443 포트만 받겠다, 뭐 또는 이런 특정한 포트만 받겠다라고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가 다시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리퀘스트를 분기할 때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개수가 대부분 이제 픽스 상태이고, 그래서 웹서버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직접 분기를 이렇게 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리퀘스트가 많이 오게 되면 오토 스케일에 의해서 서버가 늘어났다가 리퀘스트가 줄어들면 서버가 줄어드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웹서버가 WAS로 바로 리퀘스트를 포워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로더 밸런스를 하나 더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더 밸런스가 리퀘스트를 받아서 다시 아래쪽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리퀘스트를 분기를 합니다. 이 오토스케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 로더 밸런스는 오토스케일이 일어나면서 늘어난 서버, 줄어든 서버를 이 로더 밸런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서버에 대해서 자동으로 부하 분산을 같이 해드리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고가용성을 위해서 멀티 에이지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에이지에 마스터 DB가 있고 다른 쪽 에이지에 스탠바이 서버가 있는 상태로 데이터는 싱크로 복제를 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EBS는 여기에 기술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웹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붙어있는 EBS의 데이터 백업이 필요하시면 그 백업 룰을 정해주시면 주기적으로 백업이 떠서 스냅샷으로 S3에 보관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RDS를 쓰시면 데이터베이스도 자동으로 복제가 떠져서 S3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조금 더 클라우드스럽게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S3가 아까 제가 REST 방식으로 통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는 웹서버의 스태틱한 파일들, 이미지라든지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 같은 것들을 웹서버에 두게 되는데 클라우드상에서 이 웹서버에 붙어있는 EBS에 그런 파일들을 두거나 또는 EFS라고 하는 공유 파일을 이용해서 거기에 파일을 둘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쓴다면 이런 파일들을 S3에 올려놓고 S3에서 액세스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쪽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시면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빠르게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레이턴시를 줄이는 이런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AWS로 리소스를 생성할 때 그 화면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AWS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만 꼭 해야 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 콘솔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커맨드 라인을 명령어를 쳐서 하실 수도 있고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랭귀지 SDK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자바라든지 .NET, 그리고 C++, 파이썬, 일단 PHP, 루비, 고랭귀지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랭귀지를 써서 직접 코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PC를 하나 생성하실 때 앞에서 보셨던 이런 화면에서 생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커맨드 라인을 실행을 해서 VPC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SDK를 써서 자동으로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조건이 일어나면 VPC도 하나 만들고 서브넷도 어떻게 값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프로그램을 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랭귀지를 제공해 드리니까 원하시는 랭귀지대로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시면 스크립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런 리소스들을 인프라 담당자가 운영하시다가 해외 리전에도 동일하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동일한 세트의 시스템을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이신 분들이 그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랭귀지 언어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헬로월드를 출력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AWS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는 저희가 이 Getting Started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Getting Started 사이트에 가시면 자습서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쭉 모여 있고요. 그리고 좌측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료 디지털 교육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한번 학습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분 자습서 같은 경우에 되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나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 설정을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나는 NoSQL DB를 쓰는데 이거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WS의 기반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분량의 간단한 샘플 프로젝트를 따라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유사한 이 샘플 프로젝트를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카테고리별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제 AWS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클라우드에서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스스로 이제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 레퍼런스 아키텍처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워크로드 유형별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런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이렇게 리뷰를 검토하시면
각 고객사의 담당 SA분들께서 같이 이제 리뷰를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넥스트 스텝입니다. 이 오라토리움 룸에 모이신 분들이 사실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후 세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맞는 이런 운영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는 AWS에서 제공하는 많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 오늘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RDBMS 서비스 말고 다른 유형의 서비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들어보시고 워크로드에 적합한 DB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모범 사례들이 특정 기업 고객과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올려서 CI/C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는 이런 CI/C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또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데브옵스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이 워낙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MSA나 데브옵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구현의 기술로 언급되고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라든지 서버리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QR 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설문조사와 강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강연을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 강연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